이 구주사 수업은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낭만주의에서 이 화가들 중심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낭만주의 그 화가들은 나중에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 낭만주의 화가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많은 발전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낭만주의 화가들 중심으로 하는데요. 오늘 그 2차 시 수업에서는 두 화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데오토르 제리코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 제리코의 그 화가는 이 작품들을 많이 그렸지만 이 한 작품이 이 명성을 낳았습니다. 이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이 작품이 한 3년 동안 이 작품을 실제로 상황을 가지고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중심으로 해서 제리코는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드라큘라. 이 드라큘라는 이 세계 화가입니다. 그래서 2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 제리코, 그 다음에 드라큘라 이 두 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낭만주의 화가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낭만주의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했다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메두사의 이 제리코, 젤리코라고 하는데 이 메두사의 뗏목, 그 다음에 드라큘라의 이 그 사드다니 팔루스의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 드라큘라는 이 색에 대해서 아주 현실감 나게 하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차 시에서 한 것처럼 이 낭만주의는 이런 개인의 감성, 그 다음에 그런 주관의 탁월성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가의 그런 강렬한 그런 내면을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데오토르 제리코입니다. 테오도르 제리코는 뭐 젤리코라는 말도 있고 제리코라는 말도 있고 이제 불어다 보니까 이 말들은 조금 변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제리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고요. 1700년도 1791년에서 1824년 그 사이에 젊은 나이에 운명을 했습니다. 이 그 고전주의에 해방된 이 낭만파의 선구자입니다. 이 루벤스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1816년 이탈리아에 유학하였습니다. 이 드라큘라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이 짧은 생애의 그 시대에 회오리 바람처럼 치달아서 빠져갔습니다. 이 루앙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는 이런 그림, 기마에 정열을 쏘아서 이 질풍처럼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젤리코는 이 기마, 말에 그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회화는 이 다디포풍으로 배웠고요. 동문으로는 이 유명한 이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이 젤리코는 21세에 역기병의 사관을 출품을 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의 이 호쾌함을 실감나게 전해 정열적인 이 색채로 강한 그런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젤리코는 로마에서 미켈란젤로의 그런 천장화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처럼 옹이한 그런 제작을 염원하기도 했고요. 또 일시 그런 화풍을
바꿔서 열심히 그 흉내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런 제작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했었나 봐요. 음 그리고 귀국 후에 그런 제재를 찾는 중에 음 이 메듀즈호의 비극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메두사의 이 뗏목인데요. 이 불어로 얘기하면 메듀스호, 이 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을 따서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메두주호의 비극을 알게 되고 1819년에 그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대작이 된 거죠. 이 작품을 가지고 영국을 순회했는데 일찍부터 이 폐를 앓고 있었대요. 이 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를 앓는 그는 영국의 기후로 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귀국 후에는 이런 질그릇 굽는 가마 이런 것들을 제작했고 또 낙마하여 병이 더욱 악화되어서 이 33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은 정말 1점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점에 불과했지만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프랑스 회화에 나온 가장 대형의 천재 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두사호의 그 뗏목은 대담한 그런 구도 또 명암의 강한 구성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작품으로는 이 F섬의 경마, 미친 여인 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승마 말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하고 말하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그림들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작품은 이겁니다. 메두사호의 뗏목.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을 따서 이 그 그림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한 3년 전, 3년 동안 이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3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것들을 알아볼까요? 이 명작에 대한 것들을. 이 제리코는 이 메두사호의 뗏목이란 이름은 보통 이 세계 100대 명화를 선정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배의 이름을 불어서 이 고유 명사인 메두스 하면 좋을 건데 우리가 이미 널고야 알고 있기 때문에 메두사호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메두사호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이제 고유 명사 이제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말로는 이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대작은 1816년 7월 2일 일어난 실제 사건을 재현한 그림입니다. 연도는 이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이고요. 프랑스 함대는 군함 3척의 군인과 이주민들을 싣고 아프리카 이 세네갈 방면으로 출항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출항하게 되죠. 실제로 그 중에 그 한 척이 메두사호입니다. 그 배 안에는 400여 명의 군인과 이주민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장은 귀족인 디류아드 쇼마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의 측근으로 항해 경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장으로서의 경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묵살하고 그를
선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제 학원이었죠.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주의 그런 항해를 한 후 아프리카 연안에 도착한 이 메두사호는 암초에 자초되고 당장 침몰될 위험이 없었는데도 이 당황한 이 쇼마레는 배를 버리고 탈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명보트의 정원이 250명 정도에 불과해서 계급이 낮은 장교들이나 하층민들 150명 정도는 이 급조한 뗏목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처음에는 이 구명정과 뗏목을 밧줄로 연결하여 가다가 이 쇼마레가 그 밧줄마저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비참하죠. 예. 뗏목에서는 더 큰 불행이 닥쳤겠죠. 파도가 치자 사람들은 바다로 휩쓸려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런 뗏목 중심으로 몰리고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장교들은 총을 난사해서 65명이 사망하게 됐다고도 합니다. 결국 28명이 살아남았지만 이마저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건강한 15명이 다른 13명을 바다에 던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세네갈 해안을 떠돌며 이런 굶주림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이들은 12일 만에 아르고스 함대에 발견되어 15명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이들 중에서 4명은 당일날, 1명은 며칠 후에 죽어서 결국은 10명이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구조된 10명 중에 이 코에나루, 코에아르와 사빈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돌아와 글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파된 이틀 만에 폭동이 일어나 수십 명이 죽고 사흘째에는 이 굶주림에 동료의 시체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상규명과 이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런 여론은 들끓었지만 이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쇼마레는 자격 정지와 금고 3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이자 프랑스를 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고 시도했던 루이 18세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죠. 예. 이 장면은 이 그 제리코가 이 살아있는 이 10명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물어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를 다시 더 들어볼까요? 이런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제리코가 이 당시 생존자들을 만나서 생생한 그런 현장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런 뗏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리코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뗏목을 만들어서 상황을 재현해 보기도 하고 또 병원에 시신들까지 찾아가면서 8개월 동안 이런 작업을 해서 사건 발생 3년 후인 이 1819년에 이 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제리코는 어떤 사명감에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뗏목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극과 인간의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배에 있는 이런 시신과 이 핏자국이 보여주는 이런 처절한 비극, 또 시신을 안고 있는 이 노인의 절망, 이 돛대를 붙잡고 헝겊을 흔들며 구조 순간의 기쁨과 희망이 이 그림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색조, 이 톤에서는 이 뗏목과 이런 먹구름 그리고 사람을 그리면서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런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면서
이런 생존자들이 바라보는 이런 이 수평선의 노란빛은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전주의의 비례를 중시하는 작품과 다르게 이 제리코는 이 작품을 있는 그대로의 감성을 드러내어 그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자처럼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직접 그런 체험담을 듣고 자신의 화실에서 모형 뗏목을 만들어 체험해 보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그의 그림에 세세하게 녹아 들어간 거죠. 승객들은 살아남기 위해 절실해 보이는 이런 손 동작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비틀리고 처참해 보이는 이런 묘사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인물들의 묘사와 자리 배치를 통해 엄청난 이런 동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체로 어둡고 갈색조의 색깔이 느껴지는데 이 색의 느낌을 통해서 이런 비극과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들의 신체에서 낭만주의의 기법인 이런 명암 대비를 더욱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느껴지게 했고요. 또 상징적으로 절망적이고 잔인한 그런 운명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주제의 생생한 묘사와 정부의 그런 무능력을 비난하는 이런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이 작품은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낭만주의의 열정이 처음으로 과거를 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당대의 그런 진실을 포착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제리코는 인물들의 그런 창백한 신체는 카라바조풍의 강한 이런 명암법으로 이런 잔인한 운명을 강조해서 표현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구조선을 향해서 희망 어린 손짓을 하지만 절망한 이런 다른 이들은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인물들의 감정은 제리코의 작품에 흐르는 이런 낭만주의적인 영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리코가 기대한 것처럼 이 메두사호의 뗏목은 1819년 이 살롱에 출품하면서부터 이런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비평가들은 이런 주제의 공포와 끔찍함에 매료되거나 시체 더미를 묘사한 것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조차 제리코의 명성을 높였고 이 작품을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리코와 낭만주의의 유명성은 극을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 제리코는 이 말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했죠. 이 군사적 영광의 한홍기, 낭만적인 주인공, 이 돌격하는 경기병, 이 전장을 떠나는 이 부상당한 흉갑기경 이런 그 말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돌격하는 경기병입니다. 1812년에 이 살롱에 입상하였을 때 제리코의 나이는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말의 모습과 이 상제르만 거리를 가득 채운 이런 먼지들, 전장의 소음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이 걸작은 이 젊은 작가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걸작은 다양한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루벤스, 그의 스승들 등 열정적인 승마사였던 제리코는 칼을 베르너에게서 영국 스포츠 미술의 전통을 배웠고요. 동물의 움직임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뛰어난 이런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런 진한 회색, 얼룩무늬의 말이 이 전장 한가운데서 앞발을 번쩍 들고 있죠. 예, 공포에 질린 이런 말의 눈은 공포에
나와 있고요. 입에는 거품이 가득하며 이 말의 콧구멍은 흥분으로 커져 있습니다. 말 등에는 이 제리코의 친구이자 경비대원인 이 알렉산더 디에도네가 기묘하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화면의 구성 요소들이 짬새는 매우 탄탄하고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런 말의 형상은 오른쪽 위를 향한 사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하염으로 쌓인 부분과 일몰이 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낮게 배치된 이 수평선은 보는 이에게 이 수평선과 대상물이 이어지는 효과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왼쪽으로는 한 기마병이 출격한 경비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돌격 나팔을 불고 있는 장면이 자꾸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 경비원들은 마치 어떤 것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무리를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양분대 두 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말의 외적이고 동적인 에너지가 그 하나이고 경비대원의 내면 에너지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두 에너지의 사이 틈에 그림이 가진 이런 주제의 독창성이 있다는 게 이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리코는 이 경비대원의 얼굴에서 보이는 이런 평정에서 영웅들이 극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부상당한 경기병, 다시 살롱에 내놓으면서 이 육중한 형상과 음산한 색채로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리코는 단순히 이런 역사화나 전장화를 그리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그림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더욱 충실하고자 했고요. 인간의 내면은 그림의 부수적인 요소에서 점차 현대적인 주제의 상징으로 변해왔고 제리코가 그려낸 인간의 내면은 이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낭만주의의 해화의 창시자가 되는데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상당한 흉각기계입니다. 이 제리코는 작품의 주제로 이 패배한 군인을 택했습니다. 군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 전장을 바라보며 말을 타고 비탈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실제 출품장인 전 단계로 전쟁터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군인이 다리를 다쳐 팔로 몸을 지탱한 채 땅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대 화가들은 이런 전쟁터 가운데서 벌어져 있는 일들을 전쟁을 묘사한 것과는 달리 제리코는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된 자연, 즉 풀이 거의 다 뽑힌 메마른 땅과 폭격 후에 하얗 연기로 붉게 물든 하늘 이런 전장을 상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 본질을 간략하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약간의 그 색채 터치로 전쟁의 그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에젠 들라크루아입니다. 이 에젠 들라크루아도 이 프랑스 낭만주의의 중요한 화가입니다. 이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의 최고 대표자로 손꼽히는 화가이고요. 이 그 화가는 외곽선의 명료성과 세밀하게 본을 뜬 형태보다는 그들의 색과 운동에 대한 강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1832년 프랑스 정부 사절단에 끼어 이 모로코에 방문했는데요. 그 방문 후에 그의 그림에서는 색채를 효과적으로 쓰는 법과 이 붉은색과 녹색, 푸른색과 오렌지색을 적절히 배합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얻었는데 귀국 후 1834년에 완성한 이 알제 연인들 그 다음에 이 르누아르와 같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키오스 섬의 학살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라크아는 이런 인물, 풍경, 정물,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내적인 감정으로 담아냄으로써 이 근대 회화의 기틀을 마련한 화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큘라는 화가이면서도 잡지의 기고에 논문 또는 일기에 자신의 생각을 펼칠 정도로 뛰어난 이런 문필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게 이 드라큘라, 외젠 드라큘라의 대표적인 또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이런 영웅을 기대하는 것은 영웅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영웅을 탄생하지만 영웅은 역사를 쓰지는 못합니다.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작품은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드라큘라는 이 샤를 10세의 절대주의 체제에 반발하여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 중 가장 격렬했던 장면을 사실주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담은 최초의 근대 회화입니다. 하늘을 덮고 있는 이런 포화 연기 사이로 여인이 중앙으로 깃발을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고 옆에 총을 든 어린 소년과 총칼을 높이 치켜든 사람들이 돌과 보도블럭, 건축물로 세운 임시 바리게이트를 넘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은 혼란스러운 대적 상황을 암시하죠. 화면 오른쪽 포화 연기 사이로 노트르담 성당이 보입니다. 혁명 당시 이 노트르담 성당의 탑에 아침부터 삼색기가 꽂혀 있습니다. 여인은 프랑스 대혁명 당원이 쓰던 붉은 모자 프리지아를 쓰고 오른손에 삼색기를 들고 있습니다. 삼색기는 이 1789년 루이 16세가 봉기군의 적청색 목포를 자신의 흰색 문장과 결합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는 여인이 들고 있는 삼색기는 자유와 평등, 박애를 총을 든 어린 소녀는 프랑스 미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이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의 경량을 이 선명한 색채와 격정한 표현으로 화폭에 오긴 낭만주의 대표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들레르는 이 드라큘라의 무명 시절부터 그의 그림이 폼은 거침없는 이 표현주의 기법과 예술적인 정열의 극한을 높이 평가하고 영혼의 교감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드라큘라의 상상력, 그의 상상력이야말로 심오한 이런 종교의 영역에까지 상승하는 것은 결코 두려워한 적이 없다. 하늘이 그의 것이라면 지옥과 전쟁도 그의 것이며 낙원의 순수함뿐만 아니라 음욕까지도 그에게 속한다. 이것이 바로 화가와 시인의 전형적인 타입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키오스 섬의 학살입니다. 예, 이 두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키오스 섬의 학살, 히오스 섬의 학살, 다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작품 발표 당시에 키오스 섬의 학살이 아니고 해화의 학살이라고 욕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냉정하고 아름답게 묘사했던 회화의 상식을 탈피한 거죠. 그렇죠? 예. 낭만주의 발전의 하나의 에폭을 긋고 있다 하고 회화의 화가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일어난 이런 독립전쟁은 전 유럽 사람들을 흥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스가 터키에 대항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이 히오스 섬에 갑자기 터키군이 상륙하여 학살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하늘이 마음껏 넓게 표현되고 그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감동을 붓고 있죠. 학살은 거의 끝나 젖먹이 아이가 죽은 엄마 유방을 찾고 있습니다. 한 노파는 통한 눈으로 얼빠진 듯 바라보고 있고 젊은 아내는 숨이 끊어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고 침입한 기마병은 나보를 끌고 갑니다. 이거는
단테의 조각배입니다. 하늘엔 시커먼 먹구름이 깔려있고 바다에는 무서운 이런 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세 남자가 배를 타고 황급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물 위에는 벌거벗은 남자들이 허우적거리며 배에 올라타려고 몸부림치고, 배 위의 남자들은 지옥의 도시인 디스를 탈출하는 중이고, 배에 올라타려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입니다. 드라큘라가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받는 이 단테, 신곡 나오는 이 지옥편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미기감이 느껴지고 다급함으로 숨이 가빠지는 이 그림은 드라큘라에게 천재 예술가라는 이런 영광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조각배가 이 또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